오늘은 이 문, 그럴 문자, 이 문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럴 문자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자와 유학, 이것을 상징하는 브랜드처럼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글자 모양이 단순할 뿐 아니라 공자가 숭상했던 최고 가치가 바로 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한테 군자니, 인이니, 의인이, 예지니 이런 덕목을 강조했는데 그 덕목들을 왜 추구하는가? 그 덕목들을 추구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문이라는 글자에 다 담습니다. 또한 그 공자는 자신이 추구하고 또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문, 거기에다가 이사자라고 사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가지고 사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 문이라는 글자는 현재 사회에서는 문자, 문화, 문명, 어찌 보면 그 휴머니티 전반을 상징하는 캐릭터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가. 그런데 공자 시대에 공자가 가졌던 평생의 테마, 이것은 이 문화니 문명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공자가 가졌던 평생의 테마는 정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문은 1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폭력적인 통치 권력, 이걸 의미합니다. 유교 체제 국가에서는 슬로건을 뭘로 내걸죠? 숭문천무 이러죠.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 이게 유교 체제의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상대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가 물리적인 힘이고 문은 그 반대 비물리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숭문천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을 배제한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리력을 배제한 통치를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마치 이상세계를 구현하겠다 이런 것처럼 매력적으로 들릴 텐데 과거 시대에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배 권력이라는 점에서 문은 무와 마찬가지의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숭문천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인들도 무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덕이라고 이렇게까지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 통치 행위를 상징하는 글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문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군주 것이지 개인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 문을 함부로 문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그것은 군주 권위와 통치를 방해하는 짓에 대해서 엄히 처단됩니다. 글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알았다가 죽임을 당하는 필화, 중국에서는 이 필화라고 그러죠. 이 필화가 중국 사회에는 엄청 많습니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그 유교체제 군주들은 모두 공자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숭문천무를 그 통치 방법으로 수단으로 표방을 하지만은 그래서 문덕을 닦아서 백성이 모여들게 한다. 이것은 유교체제의 정치 이상이지만은 비록 무력으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일지라도 문치라고 하는 이 유교체제의 가치라고 볼 수도 있고 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분을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주뿐이 아니라 지배계층 사대부들 자신들도 죽은 다음에 자신의 치호가 문의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지니게 됐을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문이라는 글자는 원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이. 그리고 동사로는 이게 꾸미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 꾸미다라고 하는 뜻이 동사로 쓰이는 것은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근데 공자 시대에는 이 꾸미다라고 하는 동사가 흠을 가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꾸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꾸미지 않은 바탕, 이것을 자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은 꾸밈이고 꾸미지 않은 바탕은 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개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잘 관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 문과 질을 가지고 상당히 추상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문과 질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논쟁이 대표적인데 공자는 문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사라고 하고 질이 더 두드러진 것은 야하라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사도 야도 아닌 문과 질이 빈빈한 것, 이 문질 빈빈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문과 질은 서로 적절하게 조화된다. 문의도 아름답지만은 바탕도 훌륭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로 이 문과 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의 그 문학, 미학, 철학 이런 데서 여러 관념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어로 서로 쓰이게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문자는 당연히 캐릭터, 문자
문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그 문자라고는 한자가 갑골문에서 출발하잖아요. 그것이 애당초 그 이미지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 갑골문자는 분명히 상형문자라고 하는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이 문자는 분명히 그 이미지로서 출발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미지 문자에다가 음과 모양을 더한 글자를 소위 형성자라고 그래가지고 형과 성을 합한 이런 글자들을 만들죠. 그렇게 만든 것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자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논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지배층 소양으로서 시를 비롯한 글이나 문헌 이런 것을 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이 수식, 꾸밈, 그리고 문화, 문물 제도, 그리고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는 무반대 개념, 이것을 문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시호를 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논어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공자는 그 애질서를 회복하는 방법론을 무수단에서 문우수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그럼 문의수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공자는 그것이 축이 예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와 악으로서 천하를 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나 서경, 시경, 서경과 같은 문헌을 익히고, 또 예와 악을 직접 자기가 또 익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공자가 강조하는 덕목, 인, 궁극적으로 인을 완성한 사람들이, 즉 군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론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원래 이 주왕조가 만들어질 때 원래 주공이 만들었던 문물제도로서 그때가 가장 완벽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방법론으로 돌아가야만 인간 세상은 질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 공자는 자기 구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집권을 해야만 했던 거죠. 가진 군사력도 없었겠지만 자기는 무력을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문의 힘으로 집권을 해야 되겠는데, 문의 힘으로 공자 같은 사람이 집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습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공자가 구상한 방법이 자기가 군주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재상이 되는 것을 꿈으로 여겼습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의 구상이 군주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미디어, 그 시대의 매체를 이용했던 것 같고, 정치적인 슬로건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공자의 방법론은 그 이후 모든 유자들의 꿈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재상으로 발탁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공자는 그때 자기가 재상이 되고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재상이 됐을 때 정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도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책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 직접 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천은 중국사에서 초유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사에서 무가 아닌 수단으로 집권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자기의 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공자가 남긴 영향, 그것은 큽니다. 공자 이후에 제자백가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론가이기도 하지만은 실천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던 모든 활동은 사실상 공자의 활동을 모방한 겁니다. 공자의 실천이 비록 자기 의지가 아닌 시대 환경에서 그렇게 공자의 실천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자 이후에 백가가 나오면서 소위 중국에서는 그걸 백화제방이라고 하거든요. 온갖 꽃들이 다 일제히 한꺼번에 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제자백가가 풍성하게 생겨나는 이런 문화현상, 그 문화현상의 단초만큼은 공자가 열어놓은 게 분명합니다. 공자와 유가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그러한 고전들, 이것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었을지, 그리고 한자를 가지고 만드는 문장체계, 한문이라고 문장체계, 그리고 그 문장체계 수사법, 이런 것들은 발전을 했을지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자의 활동은 중국의 지력을, 중국 사회의 지력을 확대시켰습니다. 공자한테 선뜻 통치해보시오라고 재상직을 맡긴 군주는 없었지만은, 공자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활동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 같고, 공자가 사후에는 더욱 유명해집니다. 공자는 통치 수단으로서 문을 중시했을 뿐이지 문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 배우기는 사회적 소통 능력보다도 덜 중요하다. 행위 여력적이 양문이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소통 능력, 모든 실천을 하고 여력이 있을 때 글 배우기는 하는 거지, 글이 가장 최고니까 글 먼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도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 유자들은 통치를 하게 되면서 항상 이 문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에 담당하게 되려면 이 글 배우는 이력,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관리를 뽑는 수단이 되죠. 과거라고 하는 시험이 글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뽑죠. 그렇게 해서 숙문천무라고 하는 정책이 굳어지는 겁니다. 유교사에서. 글을 그렇게 가장 먼저 앞세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 꾸밈이라고 하는 통치 방법론은 실제에서는 본질을 감추거나 변명하는 꾸밈으로 나타나기 일쑤이지 그 자체를 숭상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000여 년 지속된 유교체제 역사에서 문을 숭상한다는 것이 실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문을 주장하면서 유교사회가 그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 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겨루지 않을 수 없는 수단이고, 근데 중사에서 무가 아닌 문의 수단으로 힘을 겨룬다는 그런 통치 방식은 대개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택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불석 대가, 어떤 대가도 감수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떳떳하게 겨루거나 떳떳하게 다루지 않고 음험하고 이중적인 태도로서, 그런 태도로서 상대를 다루고자 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 지고도 이겼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정신적 승리법이라고 하는 로신이라고 하는 문인이 그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설파했던 정신적 승리법 있지 않습니까? 지고도 정신적으로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아큐 모델이 중국 사회에서 유교 체제에서 만들어진 까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무수단으로 겨룬다면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무수단이라는 승부가 분명한 거죠. 통치 행위는 물론 인간성 모두가 사실상 겨루의 연속인데, 이 겨루는 마당에서는 떳떳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 겨룸 자체가. 근데 과연 문우수단이 중국사를 보면 그런 문우수단이 떳떳하고 아름다운 겨룸 수단이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도 당당한 통치수단, 절제된 무력의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교사에서는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숭상한다는 유교체제 문화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 첫째는 현대 사회가 지식 중심의 경쟁 사회 내지는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지식인데,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을 중시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이 지역의 경쟁력이다라고 많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자의 이게 문을 중시하는 그런 체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낳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문을 강조한 것은 그것을 현대사에 있어서 교육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가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랄까, 수준을 높이고 질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건데, 공자가 강조했던 문은 첫째 보편적인 문이 아닙니다. 지배계급에 한정되는 거고, 그건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문자 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리터러시, 문해력, 이것을 우리는 먼저 연상하고 컬처,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설명했던, 강조해서 설명한 내용은 문이라는 것은 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통치 수단으로서 문이 강조됐던 거지, 오늘날 생각하듯이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문에 관한 수업을 닦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점이 바로 기본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유교 체제에 대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경쟁력을 수단으로서 갖추려고 하는 것이었지, 오늘날처럼 문헌에 대한 탐구나 지적인 수준을 높이거나 어떤 교양을 닦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 시험의 과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 시험의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장을 만드는 문장 능력,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 근데 그것이 전부 천편일률이지,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이거지, 본인의 창의적인 해석이나 그 문헌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지적인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것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창의적인 것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과연 유교의 무보다 문을 중시하는 그 사고가, 가치가 유교 문화권에서 교육이라는 걸로 나타났느냐.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재밌는, 저한테 좀 새로운 게 그 문과 질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네. 그 질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소리 같은데, 그죠? 예, 바탕이죠. 그러니까 문은 본질을 이쁘게 꾸민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니죠. 문 자체가 꾸밈인데, 꾸밈이 더 중요하냐, 바탕이 더 중요하냐. 바탕이 좋아야 문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뭘 더 중시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거죠. 논쟁사가.